도대체 왜 다들 한국만 찾는 겁니까? 정회원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요. G7 정상회의장 한켠에서 일본의 낮은 절규가 새어나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초청받은 한국의 실무진들은 종횡무진 회의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세션이 끝나는 순간 이미 다음 판을 깔고 있었죠.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주위만 두리번거리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총리였죠. 나한테는 왜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나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무대는 소외된 이를 다독여주는 곳이 아니었죠. 어리광을 받아주는 곳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인자한 미소 뒤에 칼날을 숨기고 외교력의 정점들이 맞붙는 곳이었죠. 1분 1초를 쪼개가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였습니다. 일본이 항상 발 아래라 믿어온 나라가 그 전쟁의 한복판을 조용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G7 완장을 차고 수십 년을 아시아의 대표라 자처하던 일본에게 우방이라 믿어온 나라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나라들의 배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단 한 나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긴급 보고가 들어온 건 공식 세션이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수행보좌관 다나카가 제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죠. 소장님, 한국 측 수행단이 또 움직입니다. 또 그 한 글자가 걸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회견장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주변을 한번 천천히 살피더니 브라질 대통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죠. G7 정회원도 아닌 나라의 대통령이 그 자리를 자기 무대처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본 총리는 구석 의자에 혼자 앉아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토켄입니다. 일본 내각관방 총리 직속 안보전략연구소장이죠. 그 순간 제 등줄기에 흐른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을 일본의 안보 전략을 설계하는 자리에서 일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아시아의 서열을 의심한 적이 없었죠. 일본이 G7의 유일한 아시아 대표였고 그것은 우리가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경제력과 외교력의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그 아래 있었어요. 일본이 구축한 정밀 공급망 아래에서 부품을 조립해 가던 나라.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적어도 그날 에비앙 회견장에서 그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G7 정상회의에 가장 많이 초청받는 비회원국이 바로 한국이에요. 완장도 없고 명패도 없죠. 그런데 매번 불려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날 에비앙에서 처음으로 뼛속 깊이 이해했습니다. 회원증 없이 안방을 차지하는 나라,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그 자리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버린 나라.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에게 걸어가던 그 장면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브라질 대통령이 몸을 돌리며 반색했고 두 사람의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주변 수행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렸죠. 브라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전 세계 자원 외교의 핵심 키맨이에요. 그 브라질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의 대화에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독일 외무성 실무 담당관 슈미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토 소장, 저 한국팀 좀 보십시오. 저는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한국 수행단 실무진들이 회견장 가장자리에서 이미 다른 나라 참모들과 접선하고 있었어요. 메모를 주고받고 명함을 건네고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협의하고 있었죠. 슈미트가 혀를 찼습니다. 세션 끝난 지 5분도 안 됐는데 저 사람들은 쉬는 시간이 따로 없는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 실무진들은 공식 세션이 끝나는 순간 이미 다음 판을 깔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참모들은 각국 실무진과 후속 의제를 조율하고 있었죠.
분업이 아니었습니다. 동시다발이었어요. 슈미트가 다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독일 팀도 저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움직이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몰랐소. 저는 그 순간 반사적으로 일본 총리를 찾았습니다. 총리는 회견장 구석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억지로 유지하는 미소가 역력했죠.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수행보좌관 다나카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총리께서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힘드신 게 아니요. 소외되고 계신 거요. 다나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G7 정회원이 그 화려한 완장을 차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작 대화의 중심에는 단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 안보 전략의 30년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날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에비앙 정상회의 기간 내내 한국 대통령의 동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션과 세션 사이에 짧은 공백마다 움직였어요. 캐나다 총리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독일 총리가 먼저 다가왔고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죠.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전 절차도 없었어요. 그냥 그 공간을 읽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회견장 복도에서 프랑스 외무성 선임참모 뒤봉을 만났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가토 소장,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의제 설정 방식 눈치채셨습니까? 저는 잠시 답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뒤봉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공식 의제 바깥에서 양자 채널을 먼저 여는 방식입니다. 공동성명 문구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실무 합의를 만들어 놓더군요. 우리 팀이 파악한 것만 이틀 사이에 12개 나라입니다. 정식 회원국들이 테이블 위에서 싸우는 동안 한국은 테이블 아래를 이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포위였어요. 만찬장에서는 더 잔혹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만찬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프로토콜 담당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유럽 정상들을 완전히 지나쳐 한국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90분 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죠. 남북관계, 미 해군 안보, 조선협력. 트럼프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대통령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미국 측 보좌관 해리스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대통령께서 가장 필요한 분을 찾아가신 겁니다. 트럼프가 그날 밤 한국 대통령에게 타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함 건조였습니다. 미국이 배를 지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자국 조선소의 도크가 텅 비어버린 현실 앞에서 한국의 조선 능력에 안보 명주를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죠. 한국의 도크는 지금 가동 중입니까? 트럼프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체면이 없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한반도의 평화 체제와 국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먼저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답은 짧고 단호했죠.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도크가 미 해군의 생사를 결정하는 상황. 저는 그 보고를 받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계도를 받아 나사를 조이던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에비앙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그 장면들을 되새겼습니다. 회견장에서 혼자 억지 미소를 짓던 일본 총리, 브라질 대통령에게 먼저 걸어가던 한국 대통령의 뒷모습, 이틀 만에 12개 나라 실무진을 비공식으로 접촉한 한국 수행단, 트럼프가 프로토콜을 깨고 옆자리를 선택하던 그 순간.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왜 그토록 G7에 집착했을까요? 단순히 자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한때 세계 2위였던 경제 규모는 중국에 밀렸죠. 세계를 호령하던 반도체와 전자산업은 한국과 대만에 추월당했습니다. 자동차마저 흔들리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중국에 치이고 한국에 치이고 대만에 치이는 동안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G7.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 클럽 핵심 멤버. 우리는 여전히 아시아의 대표 선진국이다. 그 상징 하나가 잃어버린 30년을 버티게 해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리마저 위협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들어오면 G7이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유일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어요. 아시아 대표라는 마지막 상징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작 한국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G7 가입 신청서 한 장 낸 적이 없었어요. 완장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실리는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옆자리를 찾아오고 브라질 대통령이 먼저 몸을 돌리고 12개 나라 실무진이 비공식 접촉을 요청했습니다. 회원증도 없이 말이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완장을 찬 쪽이 구석에 앉아있고 완장 없는 쪽이 그 자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도대체 그 완장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일본이 지키려 했던 것은 G7 회원증이 아니었습니다. 전후 8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던 아시아 대표 선진국이라는 지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가 회원증도 없는 나라 앞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30년간 지켜온 아시아의 서열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만의 착각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잔혹한 질문의 답을 저는 이제부터 하나씩 꺼내놓으려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단 대기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다나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얼굴이었어요. 소장님,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영상입니까? 다나카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G7 공식 토론 세션 현장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테이블에 모여 의제를 논의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카메라 한쪽 구석에 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심 테이블에서 한참 떨어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이었죠. 대화에 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총리가 의자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혼자서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나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일본 현지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나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영상 조회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렌드 1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상이 터진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하필이면 바로 그 순간 한국 대통령의 동선이 함께 편집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션 사이에 짧은 휴식 시간마다 각국 정상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실무진이 동시다발로 협의를 이어가는 장면이 나란히 붙어 있었죠. 한쪽은 대화의 중심을 만들고 있었고 한쪽은 그 바깥에서 혼자였습니다. 그 대비가 화면 안에서 너무나 선명했어요. 편집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회견장에서 같은 시간에 찍힌 두 장면을 나란히 붙여놓은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본 열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야후 재팬 실시간 여론입니다.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비회원국임에도 이번 회의에서 가장 많은 정상 접촉을 만들어냈다. 우리 총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가? G7 정회원의 존재감이 이 정도라면 회원 자격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시아의 대표가 한국으로 바뀐 것 아닌가? 현실을 직시하자. 저는 화면을 덮었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총리실 수석 보좌관 야마모토였습니다. 가토 소장, 지금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대국민 입장 발표를 검토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야마모토 보좌관, 지금 이 상황은 언어로 수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두 나라의 장면을 나란히 봤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장면입니다. 입장 발표는 오히려 그 장면에 다시 주목하게 만들 뿐입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야마모토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이 국면은 말로 뒤집을 수 없어요. 실질적인 성과로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만들 구조 자체가 이번 회의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소장님, 그 구조가 왜 작동하지 않은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구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틀린 판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레만 호수 위로 저녁빛이 깔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회견장 로비에서 영국 외무성 수석 자문관 처치를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왔어요. 가토 소장, 잠깐 시간 되십니까? 우리는 로비 한쪽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영상컨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영상 자체보다 그 영상이 촉발한 비교의 구도가 핵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공식 의제 확정 이전에 이미 핵심 당사국들과 양자 실무 합의를 선점했습니다. 공동성명 문구가 테이블 위에서 조율되는 동안 한국은 그 성명이 자국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판을 짜둔 겁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만 이틀 사이에 12개 나라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처칠이 계속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G7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공식 석상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테이블 위의 발언이 아니라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제를 설계하는 능력이 지금 시대의 외교력입니다. 한국은 그 방식을 완벽하게 체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제를 설계한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략의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처칠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가토 소장,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이번 회의에서 한국 수행단이 영국 측 실무진에게 먼저 접촉해온 것이 3차례 있었습니다.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공식 의제로 올리기도 전에 우리의 입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공식 의제로 올리기도 전에 상대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정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촘촘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숙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처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토 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외무성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이 G7 가입에 관심이 없는 것이 오히려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요. 회원국이 되는 순간 분담금과 공동성명의 구속을 받습니다. 지금처럼 바깥에서 레버리지를 쥐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우월한 포지션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짧게 답했습니다. 좋은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처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로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했던 것은 한국의 G7 진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잔혹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이미 그 자리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영국 외무성도, 프랑스 외무성도, 전 세계 언론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만 빼고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잔혹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만이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확실한 우방이라 믿었던 대만의 유력 방송이 그 영상을 메인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소장님, 대만 CTI 뉴스 내용입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패널들의 분석은 거침없었어요. 이번 G7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는 한국이다. 비회원국임에도 가장 많은 정상 접촉을 만들어냈고 공식 의제 바깥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선점했다. 한국 외교의 핵심은 완장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실질적 가치에 있다. 반면 일본은 정회원임에도 이번 회의에서 독자적인 의제를 단 하나도 주도하지 못했다. 외교력은 자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진 것이 만든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우방이라 믿었던 나라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적이 비판하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방이 객관적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내리는 평가는 다른 차원의 충격이에요. 그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지켜온 것과 한국이 만들어 온 것, 그 두 가지의 무게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요. 처칠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제를 설계하는 능력. 우리는 지금껏 테이블 위에서 싸우는 것을 외교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승부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그 답은 이미 전 세계의 카메라와 분석가들이 내려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에비앙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내각관방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6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파일 하나가 있었죠.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문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에비앙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견장에서 판을 짜던 한국 수행단, 트럼프가 먼저 옆자리를 찾아간 장면, 처칠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던 그 문장,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제를 설계하는 능력.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돌연선언을 했습니다. G7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룹이다.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포함한 G11 체제로 확대해야 한다. 그 발언이 나오던 날 도쿄 외무성 본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워싱턴 외교계에서 G11 확대 논의가 나올 때마다 단연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호주도 아니었고 인도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내부 보고서에서도 싱크탱크의 분석에서도 의회, 청문회 발언에서도 한국은 항상 첫 번째로 호명되었죠.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지정학적 위치는 G7 확대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이 도쿄를 더욱 깊은 공포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그날 외무성 긴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랐어요. 평소라면 절도 있게 자리를 지키던 외무성 간부들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외무성 차관 다나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토 소장, 이번 트럼프 발언의 파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G7 확대 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한국이 정회원으로 진입하는 순간 일본이 아시아 유일 G7 국가라는 지위를 영구적으로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다나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의 저와 달랐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 들어간 함정의 시작이었죠. 작전은 빠르게 설계되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워싱턴 DC, 주요 싱크탱크와 미 의회 안보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브리핑의 내용은 하나였어요. 한국은 G7의 가치를 공유하기에 아직 미성숙하다. 안보관이 편향되어 있고 독자적인 방산 노선은 서방 동맹체계의 불안 요소가 된다. 저는 그 브리핑 문건을 직접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금 그 문건을 다시 읽으면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외교 선진국의 보고서라고 하기엔 너무나 옹색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 앞서 있었어요. 분석이 아니라 두려움이 담겨 있었지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워싱턴 곳곳을 뛰어다니며 로비를 펼치는 동안 정작 한국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당시 워싱턴 외교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이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중요한 외교판에서 한국이 무관심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워싱턴에서 실무를 뛰던 우리 외교관들의 보고가 하나같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측 외교 채널에서 G7 관련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워싱턴 DC의 한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파견 외교관 스즈키가 미 하원 군사위 보좌관 맥킨리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배석했습니다. 스즈키가 문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독자 노선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체계에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G7이라는 선진국 클럽의 가치 기준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맥킨리가 문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즈키 참사관,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말씀하시죠. 이 문건에서 한국의 방산 독자 노선을 문제로 지적하셨는데 현재 미 국방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즈키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맥킨리가 문건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제조 능력입니다. K9 자주포, 이지스 구축함 부품, 조선도크,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 국방부가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그 독자 노선이 우리 펜타곤에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스즈키가 미소를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저희도 이해합니다. 다만 동맹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맥킨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문건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며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논리가 워싱턴에서 먹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을 나서는 길에 맥킨리 보좌관실 직원 하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가토 소장님,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 측에서 G7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접촉해온 것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론 없습니다. 그 직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이렇게 공을 들여 로비를 하고 있으니 워싱턴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신경도 안 쓰는 일을 옆 나라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뒤통수가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국내로 돌아온 우리에게 보고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다나카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소장님, 한국 외교부 확인 결과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한국 외교부는 G7 가입과 관련한 공식 요청이나 내부 검토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절차를 밟은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공식 요청이 없었다. 내부 검토조차 없었다. 단합의 차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토 소장.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G7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워싱턴을 돌며 로비를 펼쳤습니다. 엔화 기금을 동원했고 비공식 문건을 유포했죠. 그런데 정작 막으려던 당사자는 신청서 한 장 낸 적이 없었습니다. 맥킨리 보좌관실 직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신경도 안 쓰는 일을 옆 나라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상황. 저는 그것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얼마나 우스운 그림으로 보였을지를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문지기가 혼자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의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과 수치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허탈함 뒤에 서서히 올라온 것은 공포였습니다. 한국이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단순한 무관심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한국은 G7 정회원이 되는 순간 날아올 청구서를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분담금, 기후기금, 공동성명의 외교적 구속, 그것을 떠안는 대신 지금처럼 바깥에서 레버리지를 쥐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라는 계산을 이미 맞춰둔 것이었죠. 우리가 필사적으로 성문을 걸어 잠그는 동안 한국은 그 성문 바깥에서 성벽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색 봉투를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문건은 일본 외교의 치부였습니다.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얕게 읽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이었죠. 한국이 묵묵히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하고
세계 최고의 조선 도크를 확장하는 동안 일본은 낡은 완장을 닦는데 수조 엔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비앙에서 그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근 쪽이 그 안에 갇혀 있었고 성문 밖에서 내버려진 쪽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이 깔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막으려 했던 것은 한국의 G7 진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막은 것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래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 질문이 밤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에비앙 정상회의를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옆자리를 찾아갔지만 한국은 군함 협력의 대가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요구했어요. G7이 한국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한국은 가입 신청서 한 장 낸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가 먼저 문을 열었는데 한국은 그 문 앞에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그 패턴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나카가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에비앙 보고서 최종본 검토 완료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다가 잠시 멈췄어요. 다나카 잠깐 앉아보시오. 다나카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원하는데 한국이 원하지 않는 이 상황.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2021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들었어요. 2021년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네바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들어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한국은 2021년에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이었습니다. 1996년 OECD에 가입했고 2009년에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했어요.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방산 수출 급성장. 어느 지표를 봐도 선진국이었죠. 그런데 웅크타드, UN 무역개발회의, 공식 문서에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그 지위를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어요. 자국 농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수출하고 군함을 짓는 나라가 농업 보호를 위해 개도국 완장을 고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무역 세계에서 개도국 지위는 단순히 가난하다는 딱지가 아니에요. 관세를 높게 유지할 권리, 정부 보조금 규제 완화, 농업 보호 조항까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전략적 카드였죠.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전략적 지위 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전략을 25년 동안 매우 계산적으로 써온 나라였어요. 다나카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한국만 그런 전략을 쓴 겁니까? 아닙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도 최근까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각종 혜택을 챙겨왔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죠. 사실 중국은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누가 봐도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이 카드를 운용했어요. 1996년 OECD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으면서도 2009년 원조를 주는 나라들의 모임에 합류했으면서도 WTO에서는 여전히 개도국이라고 버텼으니까요. 다나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그것을 계속 용납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용납했죠. 그런데 한계가 있었어요. OECD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고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와 조선으로 세계 시장을 휩쓰는 나라가 WTO에서 저희 아직 개도국이니까 농산물 시장은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는 상황. 국제사회가 이걸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은 어쩌면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나카가 낮게 말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 결국 터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2021년 7월 제네바에서 웅크타드 무역개발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재분류한다는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저는 당시 제네바 주재 외교관 나카무라와 나눈 통화 내용을 다나카에게 전했어요. 나카무라는 표결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요.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국제기구의 신뢰도를 해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유럽 측 수석 대표가 한국 대표단에게 직접 말했다고 했죠.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과 조선업 점유율, 방산 수출 증가율을 보십시오. 이 지표들을 가진 나라를 개도국으로 분류하는 것은 웅크타드 스스로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기구의 신뢰도를 위해 상정한 거예요. 다나카가 낮게 말했어요.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제기구 신뢰도를 위해서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을 개도국으로 놔두면 웅크타드 자체가 웃음거리가 된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계속 버텼어요. 며칠 후 나카무라에게 추가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번엔 미국까지 가세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계속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겠다면 WTO 협상 테이블에서 공식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압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이 밀어붙이고 미국이 압박하고 국제기구가 규정을 들이미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압박들 앞에서 한국은 조용히 계산을 마쳤어요. 더 이상 버텨봤자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났겠죠. 한국 대표단은 강한 반대에서 침묵으로 전환했습니다. 포기가 아니었어요. 계산이 완료됐다는 신호였죠. 다나카가 물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만장일치 통과였습니다. 반대표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웅크타드가 설립된 1964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57년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죠. 타나카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짧은 수락 성명만 냈어요. 화려한 자축도 없었고 대대적인 홍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다나카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선진국이라는 것을요.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국은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뒤늦게 공식 문서에 그 현실을 올렸을 때 한국은 담담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밀어서 선진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나카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소장님, 그러면 지금 에비앙에서 벌어지는 일도 같은 구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G7이 한국을 원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먼저 찾아오고 각국 정상들이 줄을 서고 세계가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죠.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원하지 않아요. 2021년 웅크타드에서 버텼던 것처럼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나카가 낮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 벌인 로비는 처음부터 의미가 없었던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방향이 틀렸던 겁니다. 우리는 한국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데 에너지를 썼어요. 그런데 한국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한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해야 했던 것은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었죠. 다나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웅크타드 의장이 표결 직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는 것은 더 이상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단순히 경제 지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비앙을 겪고 나서 다시 떠올리니 다르게 들렸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다. 경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에서도 외교에서도 계산하는 방식에서도 앞서 있었어요. 원하지 않아도 세계가 먼저 찾아오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껏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왔어요. 세계가 인정해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인정해달라고 달려갔습니다. 웅크타드 표결에서 한국이 버티는 동안 일본은 G7 완장을 지키기 위해 뛰어다녔어요.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는 지금 에비앙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자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자리가 그 나라를 찾아오죠. 저는 그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워싱턴 주재 히라노가 보내온 문서였어요. 제목은 단 한 줄이었죠. 일본의 G7 유지 비용 추산 보고서. 저는 파일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런데 읽기 시작하자마자 손이 멈췄어요. 저는 그동안 G7을 일본의 자산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 클럽 정회원. 그것이 일본의 위상이고 힘이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G7 자리를 유지하는데 일본이 얼마를 쓰고 있는가? 저는 항목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분담금, 기후위기 대응 기금 납입, 대러시아 제재 동참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분, G7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각종 국제기구 기여금 확대. 저는 항목마다 붙어있는 숫자들을 더해갔어요. 그리고 최종 합산액을 보는 순간 잠시 숨이 막혔죠. 다나카가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다나카, 이 보고서 봤습니까? 다나카가 파일을 받아들고 훑어봤어요.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나카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G7 회원국으로서 일본이 부담하는 비용들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분담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일본은 G7 공동성명에 따라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겼죠. 대체 에너지를 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G7 반도체 수출 통제 공조에도 참여했어요. 그 결과 중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졌죠. G7 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일본의 선택지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완장이 족쇄가 된 거군요.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완장이 족쇄가 된 거죠. 그런데 더 잔혹한 것이 있어요. 저는 보고서 두 번째 파트를 펼쳤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투자 내역이었어요. 히라노가 대조 분석 자료로 함께 첨부한 것이었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착공.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단지였습니다. 거제도 조선소 LNG선 생산 라인 확장, 방산 수출 인프라 확충, 차세대 잠수함 기술 개발 투자. 저는 두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일본이 G7 완장을 유지하는 데 쏟아붓는 돈, 한국이 그 돈을 아껴 투자하는 것들.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죠. 다나카가 낮게 말했어요. 소장님, 한국은 G7에 들어오지 않은 덕분에 이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G7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순간 중국에 대한 입장이 확정되고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 확정되죠. 외교적 선택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은 그 선택지를 살려두고 있어요. 미국에도 필요한 나라, 중국에도 필요한 나라로 남아있으면서 양쪽에서 동시에 레버리지를 쥐고 있죠. 일본은 G7 완장을 차는 순간 그 레버리지를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다나카가 파일을 덮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돈을 내면서 선택지까지 잃은 겁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돈을 내면서 선택지까지 잃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한국은 돈을 아끼면서 선택지를 늘리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대비보다 더 깊이 저를 흔든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돈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들여다봤을 때였어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총 투자 규모만 300조 원이 넘습니다. 단일 산업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예요. 그런데 그 클러스터에서 생산될 반도체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미국 애플, 엔비디아, 인텔이 줄을 서고 있죠.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그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이 G7 완장을 유지하는 데 쓴 돈이 돌아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필요로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어요. 완장 값을 내면서 결국 그 완장 없는 나라의 제품을 사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저는 그 대목에서 처음으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회의감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탄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동안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G7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LNG선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 동안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G7 공동성명 문구를 조율하고 있었죠. 한국이 차세대 잠수함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G7 분담금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져서 오히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안보 전략을 분석해 온 사람으로서 이 단순한 대비를 왜 지금에야 이렇게 선명하게 보게 됐는지가 더 부끄러웠어요. 저는 히라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히라노, 이 보고서 수치들이 정확합니까? 확인된 수치들입니다, 소장님.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말해보시오. 일본이 G7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비용은 단순한 분담금을 넘어섭니다. 국제사회에서 G7 회원국으로서 기대받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은 때로 자국 이익과 충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들이 쌓이면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워싱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은 G7의 가장 충실한 회원국이지만 그 충실함이 일본을 가장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히라노가 계속했습니다. 소장님, 반면 한국 이야기를 해드리면 워싱턴 재무부 쪽에서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G7 가입을 보류하면서 아낀 돈과 선택지로 무엇을 했는지를 추적한 보고서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하나만 해도 300조 원이 넘는 투자죠. G7 분담금으로 수십 년을 내야 할 돈을 자국 산업에 집중 투자한 겁니다.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장님, 그렇다면 일본은 잘못된 선택을 해온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선택이 잘못됐다기보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선택을 바꾸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G7이 만들어진 1970년대에는 그 자리가 실질적인 힘이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나라들의 모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고 인도가 부상하고 있고 공급망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했어요. G7 안에 있다는 것이 과거만큼의 힘을 의미하지 않게 됐죠.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다나카가 낮게 말했어요. 한국은 그 변화를 읽었고 일본은 읽지 못한 거군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불편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였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히라노가 첨부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G7 완장을 유지하기 위해 청구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청구서를 거부하고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공장이 이제 G7 전체의 공급망을 쥐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읽고 파일을 덮었어요. 체면을 유지하는데 목숨을 거는 나라와 실력을 쌓는데 목숨을 거는 나라. 그 두 나라가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를 에비앙이 보여줬습니다. 조선소가 보여줬어요. 반도체 클러스터가 보여줬죠.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G7 완장을 지키기 위해 쏟아부은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국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기술을 쌓았다면, 한국처럼 청구서를 거부하고 공장을 지었다면 그 질문의 답이 너무나 선명해서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더 잔혹한 현실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보고서가 들어온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집무실에서 커피를 막 들었을 때였어요. 다나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노크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죠. 보통 일이 아니구나. 다나카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죠. 시네츠 화학, 도쿄 일렉트론, 7월 1일부로 생산 전면 중단.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나카를 바라봤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확인된 내용입니다, 소장님.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시네츠 화학은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기업이에요. 도쿄 일렉트론은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에서 전 세계 점유율 20%에 육박하는 거인이었죠. 그 두 회사가 동시에 생산을 멈춘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G7 완장을 차는 순간 외교적 선택지가 하나씩 줄어든다고요. 일본은 G7 공동성명에 따라 대중국 강경 노선에 묶였습니다. 그 대가가 지금 날아온 겁니다.
중국은 말이 아니라 공급망으로 답했어요. 히토류 봉쇄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군국주의 노선에 분노한 중국이 무기를 꺼내든 거죠. 중국인민일보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경고 서한을 보내온 바 있었습니다. 평화의 마지노선을 흔드는 다카이치 정권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 경고가 빈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파일을 덮고 다나카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대체 공급처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그 대체 공급처 찾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히라노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소장님, 일본 정부가 먼저 호주를 찾아갔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호주는 히토류 매장량은 풍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제 시설이 없습니다. 원광석은 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소재로 가공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린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3년에서 5년. 7월 1일 생산 중단이 코앞인데 3년에서 5년을 기다릴 수는 없었죠. 히라노가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찾아갔습니다. 인도는 어땠습니까? 인도도 히토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역시 정제 능력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공급 안정성이 문제였습니다. 인도 측에서 장기 공급 계약 조건으로 까다로운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이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호주는 정제 시설이 없고 인도는 조건이 까다롭다. 일본이 살아날 구멍을 찾고 있었지만 구멍이 없었어요. 히라노가 세 번째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에도 타진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도 히토류 공급망 재건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자국 수요를 충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에요. 일본에 공급할 여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어요. 호주, 인도, 미국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더 잔혹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나카가 두 번째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소장님, 일본은행 긴급 보고입니다. 저는 받아들었어요. 엔화 환율이었습니다. 1달러당 160엔. 심리적 저지선이 뚫렸죠. 160엔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고요?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금융시장이 수십 년간 사수해온 마지노선이었어요. 그 선이 뚫리는 순간 시장 심리가 무너지고 자본이 빠져나가고 물가가 오르고 기업 수익이 급락하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다나카에게 물었어요. 일본은행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시장 개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한 달간 투입한 금액이 750억 달러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750억 달러, 약 100조 원이었죠. 10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다나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시장이 일본은행의 개입 자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중앙은행이 100조 원을 쏟아부어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통화 정책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신뢰도의 붕괴였죠. 그때 워싱턴에서 히라노가 다시 긴급 연락을 해왔어요. 소장님, 지금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네츠 화학과 도쿄 일렉트론의 가동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 합참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군 반도체 공급 라인 일부가 일본 부품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회의에서 즉각 대체 공급처를 찾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찾았습니까? 히라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재 일본의 공급망을 즉각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국가는 지구상에 단 한 곳뿐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대한민국, 일본이 멈춰선 자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히라노가 말을 이었어요. 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총리가 이미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실용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양자택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만 혼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독일과 영국은 실용을 택했습니다. 중국과 싸우는 대신 협력 채널을 유지했죠. 그런데 일본은 G7 완장 때문에 그 선택지가 없었어요. 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은 순간부터
이미 예정된 결말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장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한국도 히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수입처를 철저하게 다변화해 왔어요.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광산과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G7 완장을 차고 중국과 대립하면서도 공급망 다변화에는 소홀했죠. 싸울 준비는 했지만 버틸 준비는 안 한 겁니다. 다나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완장을 차고 싸우려면 먼저 뒤를 지켜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뒤가 열려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한국은 싸우지 않으면서 뒤를 먼저 닫았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죠. 그날 저녁 추가 보고가 들어왔어요. 일본 자동차 업계였습니다. 배터리 소재 공급이 끊기면서 전기차 생산 라인이 순차적으로 멈추고 있었죠. 전자업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도체 장비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폐앱 일부가 가동률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연쇄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호주는 정제 시설이 없었고, 인도는 조건이 까다로웠고, 미국은 여력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찾아다닌 모든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의 문만 열려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엔화가 폭락하는 소리는 과거 명품이라 불리던 일본 경제가 박물관의 유물로 전락하는 장송곡이었어요. 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제조 대국은 더 이상 대국이 아닙니다. 7월 1일은 일본 경제의 거대한 단절점이 될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단절점 너머에서 세계는 이미 다른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멈춰선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었어요. 그 사실이 그날 밤 저를 가장 깊이 흔들었습니다. 두 나라의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한쪽은 일본, 한쪽은 한국. 같은 시간, 같은 무대, 같은 에비앙 만찬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그런데 두 보고서가 담고 있는 세계는 전혀 달랐어요. 일본 보고서 첫 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에게 4천억 달러 투자 이행 공개 촉구.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공개 촉구. 외교 무대에서 공개 촉구란 사실상 망신 주기에 가깝죠. 일본은 미국에 4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행이 지지부진했어요. 트럼프는 그것을 참지 않았죠. 에비앙 만찬장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약속한 4천억 달러 투자는 어떻게 되었소? 다카이치 총리는 과장된 미소로 얼버무렸어요. 구체적인 답이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굳었죠.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속이 쓰렸어요. 미국의 돈을 인질 잡힌 나라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보고서는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죠.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는 자리에서 먼저 꺼낸 화제가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였어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주는 자리가 아니었죠. 한국이 필요한 것을 먼저 의제로 올린 겁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확실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트럼프에게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잠시 멈췄어요.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얼버무렸고 한국은 미국에게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선명했죠.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군함을 짓는 도크,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고리, 그리고 지금 막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그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 기술력이었죠. 그것들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멈추지 않고 쌓아온 것들이에요. 일본이 G7 완장을 닦는 동안 한국은 그것들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에비앙에서 벌어진 일 중 저를 가장 깊이 흔든 장면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에비앙 일정표를 들여다봤을 때였어요. 공식 세션 사이 짧은 공백마다 양자 회담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회담이 눈에 들어왔어요.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 그리고 바로 이어진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 회담. 저는 그 두 회담이 단순한 외교적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과 독일은 약 62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정면으로 맞붙고 있어요. 한국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이 두 나라가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비앙에서 한국 대통령은 경쟁 상대국인 독일 총리를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20분 후 발주국인 캐나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저는 그 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62조 원짜리 수주전의 판세를 외교 무대에서 직접 움직이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히라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히라노, 에비앙에서 한국 대통령이 독일 총리와 캐나다 총리를 연달아 만난 것 어떻게 분석됩니까? 히라노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소장님, 워싱턴에서 이 장면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대통령이 독일 총리에게 경쟁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 개발과 제3국 진출 협력을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맞붙고 있는 경쟁 상대에게 협력 모델을 먼저 내민 겁니다. 그리고 20분 뒤 캐나다 총리에게는 방산 강국, 한국이 캐나다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경쟁 상대에게 협력 모델을 제안하고 발주국에게 안보 기여 의지를 밝히고 그 두 가지를 20분 간격으로 같은 날 처리한 겁니다. 히라노가 계속했어요. 소장님, 이 수주전에서 독일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라는 정치적 유대감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이 맹추격하면서 박빙 구도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제안한 납기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독일의 212CD급은 막 개발이 시작된 신형 잠수함이라 아직 실전 배치된 함선이 없어요. 반면 한국의 제안 모델은 이미 한국 해군에서 실제로 운용 중인 잠수함입니다. 검증된 함선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독일은 전통과 명성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물속을 달리고 있는 잠수함을 팔고 있었죠. 그 차이가 62조 원짜리 수주전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어요.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잠수함 분야는 독일이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유보트에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전통은 있죠. 그런데 캐나다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빠른 납기와 검증된 기술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국은 잠수함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잠수함과 납기와 검증된 실전 경험에 안보 협력 패키지를 통째로 팔고 있어요. 독일이 군함 전문 업체라서 제한할 수 없는 것들을 한국은 산업 전체를 동원해서 패키지로 묶어냅니다. 한화그룹이 캐나다 기업 5곳과 전략적 투자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 현대차그룹이 수소 인프라 협력 카드를 꺼낸 것도 그 일환이에요. 잠수함 수주전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산업 패키지 대결로 판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다나카가 낮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독일은 잠수함 하나를 팔려는데 한국은 나라 전체를 파는 겁니까?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잠수함에서만 쓰인 것이 아니에요. 저는 현대로템 이야기를 꺼냈어요. 프랑스 알스톰은 한때 유럽 철도 산업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떼제베를 만든 나라의 기술력이었죠.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수주전에서 현대로템에 완패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만 판 것이 아니었어요. 첨단 디지털 제어 시스템과 현지 유지보수 인프라를 통째로 패키지로 제안했습니다. 프랑스는 철도 차량을 팔았지만 현대로템은 철도 운영 시스템 전체를 팔았죠. 수주전이 끝난 뒤 알스톰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20세기 방식으로 싸웠고 한국은 21세기 방식으로 싸웠다고요. 다나카가 말했어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도 똑같은 구도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분야가 달라도 방식이 같아요. 제품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을 통째로 설계해서 파는 겁니다. 그것이 프랑스를 이긴 방식이고 지금 독일과 맞붙고 있는 방식이죠. 저는 그 무렵 영국 해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영국 해군의 핵심 군수 지원함 건조 계약이 한국 거제도 조선소와 체결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히라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히라노, 영국이 자국 군함을 한국 조선소에 맡긴 것을 영국 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히라노가 잠시 뜸을 들이다 답했어요. 소장님, 영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국 조선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납기와 비용 면에서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는 주장이 충돌했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영국 조선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한때 세계 바다를 지배하던 나라가 자국 군함을 한국 조선소에 맡긴 것은 단순한 수주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스스로 자국의 한계를 인정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한계를 채워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두 보고서를 다시 나란히 펼쳤습니다. 일본 보고서, 한국 보고서, 같은 시간, 같은 무대. 그런데 두 나라가 만들어낸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일본은 트럼프에게 투자 약속 이행을 추궁당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에게 먼저 요구했고, 독일 총리에게 협력을 제안했고, 캐나다 총리에게 안보 기여를 약속했어요. 철도, 잠수함, 군함. 분야는 달랐지만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유럽의 오랜 강자들이 하나씩 한국의 기술과 납기와 패키지 전략 앞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등 뒤에서 일본은 홀로 히토류 봉쇄를 맞으며 생산 라인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G7 완장을 닦는 동안 세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었는지를 일본은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그 잔혹한 현실이 한동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니홍에이자이 신문을 펼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1000면을 넘기다 한 기사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일본 조선 3사 LNG선 건조 재건 사업 공동 착수. 저는 기사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이마바리 조선, 가와사키 중공업을 포함한 일본 주요 조선사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2035년까지 매년 3척에서 5척의 LNG 운반선을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목표였죠. 처음 몇 줄은 희망적으로 읽혔어요. 일본이 다시 일어서려 한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 내려갈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죠. 문제는 건조 능력이었습니다. 일본은 2019년을 끝으로 LNG선 건조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조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잠시 멈췄어요. 단 한 건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조선업은 자동차 공장과 다릅니다. 라인을 멈췄다가 다시 켜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배 한 척을 지으려면 수백 개의 협력사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죠. 특수 강판을 납품하는 회사, 배관을 만드는 회사, 전기 시스템을 설계하는 회사, 극저온 탱크를 제작하는 회사, 그 생태계 전체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한 척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협력사들이 문을 닫습니다. 숙련된 용접공들이 다른 업종으로 떠나죠. 설계 엔지니어들이 흩어집니다. LNG 극저온 기술을 다루던 전문 인력들이 사라져요. 한번 무너진 생태계는 대기업 몇 곳이 손을 잡는다고 하루아침에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본 조선 3사가 힘을 합쳐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유였어요. 저는 기사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타가 날아왔죠. 일본 정부와 조선업계가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기술 이전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한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한다. 저는 그 순간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젊은 관료이던 시절이었어요. 당시 일본 조선소에는 한국에서 온 연수생들이 있었습니다. 거제도, 울산, 목포에서 건너온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죠. 그들은 일본 기술자들 옆에서 용접을 배우고 선박 공정을 처음부터 하나씩 익혔어요. 저는 그 시절 연수생 한 명을 기억합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조용하고 눈빛이 예리한 청년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당시 우리 기술자 한 명이 그 청년에게 물었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요? 그 청년이 답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더 잘 만들 거니까요. 그 말을 들은 우리 기술자가 웃었습니다. 패기는 좋다고 했죠. 그런데 그 청년의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것도 40년 만에. 그 역전이 일어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40년이라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다나카가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신문 보셨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본 조선 3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착각이요, 다나카. 3사가 힘을 합친다고 해서 없어진 생태계가 살아나지는 않아요. 지금 일본 조선소 현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방 조선소 도크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녹슬었어요. 한때 수천 명이 일하던 현장에 이제 수백 명도 채 남지 않았죠. 40대 이하 숙련 용접공이 없습니다. 극저온 탱크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몇십 명도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은퇴하면 그 기술은 일본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나카가 낮게 말했어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그 생태계를 유지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LNG선 건조를 포기하던 2019년에도 그 이후에도 한국은 계속 지었어요. 수주가 줄어도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인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기사 한 줄로 나타난 거예요. 다나카가 잠시 말을 아꼈다가 물었어요. 소장님, 일본이 왜 포기했습니까? 2019년에. 저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에는 기술에서 밀렸고 중국에는 가격에서 밀렸기 때문이요.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앞서 있었고 저가 물량 경쟁은 중국이 압도했습니다. 일본이 설 자리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포기를 택했어요. 그런데 그 포기가 지금 더 깊은 수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LNG 운반선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일본은 발전과 도시가스에서 LNG의 98%를 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LNG선이 에너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나라가 그 배를 짓는 능력을 스스로 포기했던 겁니다. 경쟁에서 밀렸다는 이유로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을 내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히라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히라노, 일본 조선업계 기사 봤습니까? 봤습니다, 소장님. 워싱턴에서도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미국 측에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국 조선업 재건을 추진 중인데 일본마저 한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확신이 생겼다는 분위기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결국 조선업에서 답은 한국뿐이라는 거죠. 미국도 일본도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장님, 워싱턴 쪽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조선업 세계 지도에서 한국이 빠지면 나머지 나라들이 답을 찾을 수 없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선업 세계 지도에서 한국이 빠지면 나머지 나라들이 답을 찾을 수 없다.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나카가 다시 말했어요. 소장님, 한 가지 여쭈어봐도 됩니까? 말해보시오. 일본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한다고 해도 한국이 응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경쟁자를 키워주는 셈 아닙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에 응한다면 그것은 선의가 아닐 거예요. 철저한 계산이겠죠. 기술을 이전하되 핵심 공정은 넘기지 않거나 협력의 대가로 다른 무언가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한국은 그런 계산을 해왔던 나라니까요. 다나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에 이끌려가는 겁니까? 저는 잠시 답을 고르다 말했어요. 이끌려간다기보다 의존하게 된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리고 그 의존이 앞으로 얼마나 깊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일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기준 세계 신규 수주 점유율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냉혹한 현실인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국 63%, 한국 21%, 일본 5%. 일본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압도하고 저가 물량은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5%라는 숫자가 에비앙 회견장 구석 의자와 겹쳐 보였어요. 저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일본 조선 3사가 힘을 합쳐 도전하는 목표. 2035년까지 매년 3척에서 5척. 그런데 현재 한국은 매년 LNG선을 수십 척씩 수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0년을 공들여 달성하려는 목표가 한국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죠. 40년 전 일본이 한국에 기술을 가르쳐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제도와 울산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일본 조선소에서 연수를 받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계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저는 그 역전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멈추지 않는 동안 일본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경쟁에서 밀렸다는 이유로 포기를 선택하는 동안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40년을 쌓아 지금 이 기사 한 줄이 됐죠. 보고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주대만 일본 대사관이었어요. 다나카가 파일을 내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대만 CTI 뉴스 긴급 모니터링 보고입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CTI 뉴스.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방송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가장 우호적인 외국 언론 중 하나라고 여겨온 매체였죠. 대만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중 정서를 공유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내세우고 서로를 아시아의 우방이라 불러왔어요. 그 CTI 뉴스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CTI 뉴스 메인 시사 프로그램이 일본 다카이치 정권을 집중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방송 분량만 2시간이 넘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첨부된 방송 요약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패널들의 말은 거침없었어요. G7 회견장에서 혼자 의자를 돌리며 소외된 총리의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일본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것이 오늘날 일본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그것은 제가 에비앙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일본의 우방이라 믿었던 대만이 전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일본 GDP 4조 달러, 중국 GDP 18조 달러, 그리고 한국의 수출 성장률과 방산 수주 증가율. 지금 동아시아의 실질적인 역학을 보십시오. 중국은 이미 일본의 4배가 넘는 경제 규모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분야에서 일본을 완벽하게 추월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대표 선진국이라는 지위는 이제 데이터가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주대만 일본 대사관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이 방송을 일본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예? 방송이 나간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방송을 통제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소셜미디어에 이미 퍼졌을 겁니다.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뉴스가 될 뿐이에요.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파일을 펼쳤어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일본 내각조사실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박할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만 패널들이 제시한 데이터는 모두 공개된 팩트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반박할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일본 내각조사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히라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히라노, 대만 방송 봤습니까? 봤습니다, 소장님. 워싱턴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히라노가 잠시 뜸을 들이다 답했어요.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싱턴 분위기는 놀라움보다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대만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뿐이라는 반응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쿄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에비앙에서 돌아온 이후 저는 수많은 보고서를 읽었어요. 수많은 숫자를 추적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의 흐름을 분석했죠.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가지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잘못 본 걸까요? 저는 30년 동안 한국을 분석해온 사람이에요. 내각관방 안보전략연구소장으로서 수백 건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을 분석했고, 한국의 조선업을 추적했고, 한국의 외교 노선을 평가했죠. 그런데 그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의 시각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일본의 시각에서 한국을 봤어요.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전제 위에서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전제 자체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실이 그날 밤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게임판과 한국이 뛰고 있던 게임판은 애초에 달랐던 겁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서열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G7 완장을 지키는 게임, 한국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임.
그런데 한국은 그 게임판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게임, 배를 짓는 게임, 자주포를 파는 게임, 잠수함 기술을 개발하는 게임,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기는 순간 세계가 먼저 찾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임이었죠. 우리가 서열 게임을 하는 동안 한국은 실력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력 게임에서 이긴 나라가 결국 서열 게임도 지배하게 됐어요. 저는 그 사실을 30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거겠죠. 다나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소장님, 많이 힘드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힘든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죠. 다나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끄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강해진 이유를,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를 수백 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일본이 앞서 있다는 전제를 갖고 한국을 봤으니까요. 그 전제가 분석을 왜곡했습니다. 다나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분석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자신이었던 겁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잘못 분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본 자신을 잘못 분석한 겁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안주하는 동안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를 읽었어요. 일본은 읽지 못했죠.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지켜온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했던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막으려 했던 나라는 처음부터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그 세 가지 사실이 그날 밤 저를 가장 깊이 흔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날 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만 방송의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내각 조사실이 반박할 문장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도 아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에비앙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외교 실무진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죠. 왜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외교관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우리에겐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며 미국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상실한 조선 능력을 한국이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상실한 것, 그것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일본도 상실했습니다. LNG선을 짓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히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세계가 변하는 것을 읽는 능력을 상실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했어요. 멈추지 않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경쟁에서 밀렸다며 포기하는 동안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완장을 닦는 동안 한국은 기술을 쌓았습니다. 일본이 서열 게임을 하는 동안 한국은 실력 게임을 했죠. 그것이 전부였어요. 화려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설계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사실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전략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단순한 진실이 있었어요. 멈추지 않는 나라가 이긴다는 것을. 일본도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게임판을 봐야 한다는 것을. 서열 게임이 아니라 실력 게임을, 완장이 아니라 기술을, 그리고 무엇보다 멈추지 않는 것을. 그것이 에비앙에서 돌아온 저 가토, 켄이 내린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